네, YTN 뉴스라이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장갑까지 아주 든든하게 꼈네요.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춥다고요. 네, 오늘은 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낮은 상태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4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0도 선에 머무는 등 종일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전국에서 가장 추운 곳은 대관령으로 영하 17.8도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이 영하 10.1도, 대전 영하 8.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최근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0도, 춘천은 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내일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정릉동의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나서 차량 석 대가 탔습니다. 건조특보소 경남 창원과 부산에서는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조태현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불길이 잦아들지만 시커먼 연기는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1시간 만에 불은 모두 껐지만 차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정릉동의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승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처에 주차된 차량까지 모두 3대가 불에 탔고 주민 8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기 동두천 상패동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하우스 3개 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에 살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난로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방화 등 범행 가능성을 고려해 국과수에 A씨의 부검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건조특보소 경남 창원 자산동의 야산과 부산 기장군 검은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 속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에는 경기 부천 상동에 있는 950여 세대 다단지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난방도 되지 않아 일부 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출근과 등교 등의 지장이 없도록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규정했는데요. 새해 들어서 사흘 연속 서해 접경 지역에서 무력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실제 포를 쏜 게 아니라 폭약을 터뜨린 기만 작전이었는데 우리 군이 속아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내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 활동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은 코미디 같은 선동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과 6일 서해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를 쐈던 북한군이 또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엔 연평도 북쪽에서 1시간 넘게 9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우리 군의 엄중 경고에도 사흘 연속 도발을 이어간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기만작전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지난 6일엔 실제 포를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린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만작전에 대한민국 군부가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군사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코미디 같은 선동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첨단 감시 장비로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북한이 우리 군에 대한 신뢰 저하와 남남 갈등을 노리고 상투적 수법을 또 썼다는 겁니다. 북한이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려 우리 영토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압도적인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안보 불안은 계속해서 조성을 하되 한국과 한미 군당국의 군사훈련의 내용에 맞춘 비례적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특히 서해에 관심이 쏠린 사이 허를 찌르는 성동격서식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값싼 무인기를 침투시키거나 금융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등 다른 형태의 도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내에서 심리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유형의 도발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자극하는 거죠. 약 올리거나. 오는 4월 우리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긴장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늘 아침에 어제 폭격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총참모부가 해안포 23문을 동원해 해상 군사분계선과 평행선상인 동쪽 방향 4개 구역에서 88발의 포탄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로부터 연안군으로 이어지는 해안과 섬에서 사격 훈련을 했다며 남측에 어떤 위협도 조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영그룹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서 정부와 채권단이 최후 통첩 시한까지 제시하며 압박했지만 태영그룹은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4가지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혀서 오늘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의 최후 통첩에도 태영그룹은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자구안 이행 없이는 워크아웃도 없다고 압박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새로운 약속은 없었습니다. 태영그룹은 다만 기존의 산업은행에 제시했던 4가지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가운데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에 쓴 890억 원을 채권단의 요구대로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현 불원 대표가 태영인더스트리 지분을 매각한 자금 513억 원 등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오늘 오전 태영건설에 890억 원을 납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그룹이 태도 변화를 보였지만 채권단은 기존 자구안 외에 대주주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추진을 위해 TY홀딩스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태영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TY홀딩스의 지분을 판다는 것은 TY홀딩스 대주주에서 좀 어떤 역할이 약화될 수가 있고 역할이 약화된다는 것은 밑에 SBS라든지 다른 자회사들 경영권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태영 사주 일가의 추가 사재 출연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산업은행과 금융지주 등 주채권단을 불러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제금융통화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F4 회의도 열려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의 법정 관리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 채권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YTN 홍상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점검회의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여파 등을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으로 금융지주 부동산 PF 담당 임원들과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을 불러 PF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 개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불안감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IT 가전 박람회 CES가 개막을 단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엔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릴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네, 지금 뒤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 개막은 이틀 남았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번 CES 2024의 주 전시장 가운데 하나가 될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오늘이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이고 또 개막 이틀 전이지만 수많은 참가업체 관계자들과 관람객들이 이곳을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 전시장에서도 전 세계에서 몰려들 관람객 13만 명을 맞이하기 위해 주요 업체마다 막바지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질 이번 CES 2024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4천 곳이 넘는 기업들이 참가합니다. 라스베이거스 시내 곳곳에 있는 전체 전시장 규모만 무려 24.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지난해보다 30%나 커진 수준입니다. 이번 CES의 주제는 첨단 기술로 인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의 All Together, All On입니다. IT 산업을 중심으로 가전과 자동차, 우주항공, 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첨단 기술 경향을 바로 이곳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ES 관람 참가자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For me, CES is kind of just seeing what's coming out in emerging technology. It's interesting to see what some of the big players in the industry are bringing to market, or just certain concepts. 우리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700여 개 업체가 이번 CES에 참가합니다. 내일부터 주요 기업마다 사전 미디어 행사를 열고 이번 CES에서 선보일 첨단 기술과 미래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에는 삼성과 LG가 차세대 최신형 TV 공개 행사를 시작하면서 행사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CES 2024를 통해 또 어떤 혁신 제품이 우리를 찾아올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잠시 주춤했던 신당 창당 움직임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까요? 이 전 대표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참배대 앞에 무릎을 꿇은 이낙연 전 대표, 안경을 벗고 고개를 숙인 채 묵념했는데요. 수차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 전 대표의 모습이 예사롭게 보이진 않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탈당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네, 저도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이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권 통합을 강조하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됐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의 뜻은 확고한 것 같죠. 문 전 대통령의 이런 말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의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가 대한민국을 질식해하고 있습니다. 이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에 절망한 많은 국민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 하십니다.
그런 국민들께 희망의 선택지를 드려서 그분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당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급한 길입니다. 그것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라고 믿고 있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과도 힘을 합칠 수 있는 걸까요? 양당의 독점 정치 구도를 깨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낙석 연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혹시 그 낙석 연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우선 그 조어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기 싫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의 만남을 낙석, 그러니까 떨어지는 돌에 빗대서 실패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은 거 아니냐며 불쾌감을 나타낸 거죠. 하지만 언젠가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신당이 4만 명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고 알렸습니다. 온라인 모집을 시작한 지 나흘 만입니다. 전날 대구를 찾아 길거리 당원 모집 운동을 한 게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지난 토요일 당원 모집 현장으로 가보시죠. 사실 대구에서 정치한다는 것은 선택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구의 정치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데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 현역 의원들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들어보시죠. TK나 아니면 PK 지역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사실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를 강제로 축출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이 영남 지역의 공천이나 이런 것이 순탄하게 또 순리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오랫동안 해온 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무리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행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고, 다만 무리수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정강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합니다. 또 내일은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 출판 기념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또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와도 만날 것으로 보여서 제3지대 빅텐트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인데요. 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도 이번 주 동반 탈당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이들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라고 설득했죠.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저랑 같이 가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상당 부분 위원장님하고 그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의 그런 뜻에 저도 절로 더 힘도 생기고 그러네요. 제가 기성 정치인으로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결심했습니다. 잠시 후 오전 9시에 입당식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4월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을 국민의힘에 영입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난주에는 대전, 대구에 이어서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지난주 무슨 발언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대전, 충남 동료 여러분, 대전은 우리 당에게 언제나 역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자, 한 위원장 이번 주에도 전국을 돌면서 보폭을 넓혀갑니다. 오는 10일에는 부산을 찾아서 1박 2일 머물 예정인데요. 가덕도 신공항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며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은 자신이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한 이후 처음으로 영입한 인재들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사 출신인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박상수 변호사인데요.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해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명동의 퇴근길 버스 대란과 관련해서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동에 있는 광역버스 정류장을 직접 찾아서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늘면서 안정을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오히려 승객과 버스가 뒤엉켜서 혼란을 빚었다면서 표지판 운영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오 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일을 했어야 되는데 신중치 못하게 추운 겨울에 새로운 시도를 해서 많은 분들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달 말까지는 일단 원래의 시스템으로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한 달 정도 의견을 받아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많은 의견을 주시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광역버스 노선과 정차 위치도 조정합니다. 명동 입구 정류소로 들어가는 버스를 줄여서 퇴근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퇴근길에 지친 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2부속실 부활을 예고한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사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은 공감하며 서둘러 재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지만 민주당은 특검에 쏠린 시선을 돌리려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다른 사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과거 정부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운영 방식과 규모 등을 참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본 검토가 끝나면 제2부속실장 인선 등 후속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 방침에 호응한 여당은 한 발 더 나가 쌍특검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총선용 시간 끌기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하는 속셈이 아닌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사안은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배우자 관련 문제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한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오는 9일 쌍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답하십시오. 특히 오히려 시급히 처리해야 할 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며 대여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조만간 총선에 출마하는 대통령실 참모 교체 인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서 범행 전 상세한 동선과 배후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피의자의 당적은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새해 벽두에 벌어진 제1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모 씨의 왜곡된 정치적 신념에 따른 범행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경찰은 김 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경찰은 정당법 24조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해당 법은 범죄 수사 중 영장을 받아 당원 명부를 확인한 공무원은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법 적용을 받는 건 검찰도 마찬가지여서 수사 단계에서 김 씨의 당적이 공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적습니다.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확보한 압수물과 스마트폰 기록 분석에 집중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일부 일치하지 않아 구금한 김 씨를 수사본부로 데려와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조사에는 대체로 잘 응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사단체로부터 고발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대표와 측근들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이 대표가 헬기로 서울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 모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준비를 하다가 감찰까지 받고 있는 부장검사가 출마 예정지에서 출판 기념회까지 강행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경고도 아랑곳 않는 태도에 검찰은 방법이 없다며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맨 남성이 화환으로 가득한 행사장에서 참가자들과 인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준비를 하다가 감찰을 받고 있는 김상민 부장검사가 고향인 창원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 겁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들의 축하 영상이 이어진 뒤 김 부장검사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 주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총선 예비후보 등록까지 강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현직 검사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떳떳하다고 반박합니다. 지난해 추석 명절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은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문자를 돌렸을 땐 실제 정치에 뛰어들 생각이 없었는데 검찰이 진상조사와 처분을 질질 끄는 걸 보며 오히려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거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홍보했더니 이제와 대검찰청이 거짓 해명이었느냐며 추가 감찰을 벌여 사직 처리를 막고 있다면서 자신의 소명이 가짜였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검사장 경고조처로 사안을 정리하려던 검찰이 무능했다고 스스로 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추가 감찰에 따른 처분이 나올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습니다. 안팎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대검찰청이 감찰을 벌이고는 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김 부장검사의 정치 행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원석 총장이 감찰에 속도를 내라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지만 사표 수리와 관계없이 총선 90일 전에만 사표를 내면 출마해도 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비웃듯 총선 출마에 속도를 내는 현직 검사들의 모습에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할 수 있겠느냐는 자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과 관련한 정치 활동으로 인사조처가 내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검사는 최근 검찰 감찰반에 자신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검찰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국토부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통계 조작 개입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57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살해만 한 게 아니라 금품까지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금품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 살인죄가 적용되면 처벌도 훨씬 중하게 받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강해 보이려고 살인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격지심이라는 감정이 우발적일 수는 있어도 살인이라는 행동까지 우발적일 수는 없죠.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주 중에 다른 범행했습니까? 없습니다. 강력으로 도주한 이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첫 범행으로 경기 고양시에서 60대 다방업주를 목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도주 과정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무전취식 혐의에 이어 첫 범행 엿새 뒤인 지난 5일에는 경기 양주시에서 또다시 60대 다방업주를 상대로 2차 강도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성범죄 의도 아니었으면 뭐였어요? 왜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릉에는 왜 가셨어요?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의도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맞은편에 앉은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고 있고 단 둘뿐이고 도망갈 곳은 없고 두려운 마음에 신고했더니 형식적인 응대에 범인만 놓쳤던 사건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었습니다. 상습범은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승차권도 일회용으로만 썼거든요. 피해자가 철도공사에 신고했다가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 사건이 다시 철도경찰대로 넘어간 사이에 미꾸라지처럼 쏙 도망가 버렸습니다. 추적 끝에 간신히 잡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경춘선 지하철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대성리역에서 마성역 사이를 달리던 경춘선 열차 안에서 지하철 여성 승객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철도 경찰대는 역 주변 CCTV를 분석하면서 열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을 찾았습니다. 신고 당시 대처가 미흡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처음 신고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측은 경춘선 철도 경찰대가 청량리역과 남춘천역 두 군데에 있어서 출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동팀을 주말 등 취약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범죄라는 게 대놓고 혹은 예고하고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모두가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 안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객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이 고객 몰래 더 비싼 요금제로 바꿨다가 들통났습니다. 이 괘씸한 곳 LG U+의 한 대리점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요금 청구서에서 보고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이거 몰랐으면 계속 비싼 요금 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까맣게 모른 채로 요금 더 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점들에서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해당 대리점 직원도 U+ 본사 측도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실수할 게 따로 있죠.
그러고 보니까요. 비싼 요금제로 바꾸는 실수는 있어도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는 실수는 제가 뉴스에서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최근 할머니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복지 할인 등을 받아 청구 금액이 없어야 하는데 4달 동안 3만 원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8월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대리점에서 동의도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금제도 비싼 걸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91살이신데 할머니가 이 부가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대리점은 나중에야 직원이 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수원의 한 대리점에서도 고객 몰래 요금제를 바꿨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업소에서 개통한 고객들 가운데 약정 만기가 다가온 명단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요금제를 바꿀 수도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명단을 제공하더라도 고객 전산에 접속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마음대로 요금제를 변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품의 종류를 바꿀 때는 이러한 마케팅 활용 동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 씨는 해당 대리점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플러스 본사 측은 직원의 실수라며 해당 대리점에는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받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화 영화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마이콜입니다. 이 음악 기억나시죠? 라면과 구공탄이라는 노래로 동심을 강타했었습니다. 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은 이 마이콜만 먹은 게 아닙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짜파구리로, BTS의 먹방으로 K라면의 이름을 달고 전 세계인의 입맛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 60년을 맞은 우리 라면이 1조 2천억 원어치의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류 열풍을 이끌었고 현지 입맛을 공략한 업계의 노력이 빛을 발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1963년 식량난 속에 처음 등장한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 2015년도까지만 해도 2억 달러 선이었던 라면 수출액은 이후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잠정 수출액은 9억 5,200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어치. 짜파구리가 뭐야? 2019년 영화 기생충 속 짜파구리가 해외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데 이어 한류 스타들의 라면 먹방은 소셜미디어 챌린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Really hot. 우리나라 이제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비하시면서 그 소비가 자연스럽게 식문화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저희 나라 제품을 갖다 파는 구조에서 또 현지화된 제품을 조금 더 로컬리제이션하는 그런 형태로 전략도 좀 펼쳐가고 있고요. 농심은 올해 하반기 미국 2공장 생산 설비를 늘리고 삼양식품도 국내 공장을 추가로 지어 시장 수요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3월부터) 필리핀 가사 근로자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출생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영상으로 나갔는데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행을 놓고 찬반 논쟁도 있었습니다. 우선 도입 취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왜 도입한 겁니까? 예,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제 저출생을 극복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여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저출생이나 경력 단절 같은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도입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을 지원하기보다는 보다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해서 시장의 선택권을 넓힌 상태에서 시장에 맡기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필리핀 가사 근로자의 자격 요건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필리핀 가사 근로자의 자격 요건은 만 24세 이상, 가사 업무,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가 된 인력을 도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희망 가구가 많으면 이게 그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으로 뽑겠다는 겁니까?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가장 중요한 기준은 7세 이하의 가정을 둔 한부모 가족, 그리고 다자녀 가정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는 뭐 수요가 가장 절실한 가구라는 기준도 있겠고, 또 7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연령이 한 30, 40대 정도 되는데 이게 경력 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 같고요. 만약 희망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보다 다양한 가구의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초등 부모들이 서운한 마음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위를 보면 경력 단절 여성 하면 1차 고비는 당연히 영유아 때겠지만 2차 고비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그 초등학교 8살이 되는 그 나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많이 이제 이기지를 못하고 일을 많이 그만두시던데 이분들의 경우는 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봐야 됩니까? 예, 밀릴 게 아쉬운 점이죠.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이후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 저는 그거는 가사 도우미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 특히 여성 어머니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교육적인 개혁을 통해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이 되네요. 가사 도우미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제 서울시에서도 표현한 게 이제 외국인 가사 근로자입니다. 정확한 일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필리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리핀은 보육과 가사는 분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필리핀 정부 측의 의견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런 것보다는 그걸 합치기를 원했고 또 지금 현재 그런 수요가 있는 가구에서도 그 두 개를 합치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좀 포괄적인 가사 업무와 보육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필리핀인들이 선정이 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이자 또 그 내국인의 외국 인력 수출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도 인력을 수출한 적이 있죠. 가난했을 때 광부, 간호사, 또 건설 노동자 등. 실제로는 이 남반부와 북반부 그러니까 이제 빈국과 부국의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요. 이제 부국에서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필리핀이 선택된 것 같고 이 뒷면에는 그 우리가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럴 때 금융 위기를 통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는데 필리핀도 90년대 말에 금융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었고요. 이런 경우에 외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필리핀 노동자가 해외에서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이 외환 보유고를 높이고 뭐 국내 GDP에 필리핀 국내 GDP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비극적이고 불행한 글로벌 정치에 한국도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못 살던 시절에 우리나라도 이런 노동력이 이제 제공이 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리핀 국내 경제의 한 축을 해외에서 나가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필리핀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돈, 만약에 국내에서 이제 서울에서 가사 노동자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얼마의 비용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한국의 가사근로자법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 206만 원 이상 206만 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6만 원. 이거 그 보통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30, 40대 맞벌이 가구
그리고 서민층일 텐데 월 200만 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일반적인 중산층 가구한테도 좀 버거운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중상층 이상한테 해당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공보육을 통해서 좀 더 예. 보편적으로 국민 모두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걸 위해서 서울시가 약 1억 5천 정도 초기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한정된 인구 집단한테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월 100만 원까지 줄이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좀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당연히 저촉이 되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또 이거를 주장했던 조정훈 국회의원이었던가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ILO의 그 차별금지 협약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별할 수가 없는데 ILO 같은 국제기구는 강제력이 없는 데가 아니냐, 우리 그걸 다 무시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만일 그렇게 되면 가사 노동자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다른 산업으로 유출될 우려도 있고요. 그럼 또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국제규범은 그 국제기구는 강제력이 없지만 보통 무역 협약을 통해서 강제력이 확보가 되는데, 예. 우리가 2011년에 한 EU 그 FTA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환경과 관련된 기준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노동 기준을 완화시켜서 외국인에게 또 생산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면 그것은 그 좀 부당한 무역 우위에 서는 행위로서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이름을 정치가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인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그 시스템을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일단 그 필리핀 가사 근로자의 경우는 물 드셔도 됩니다, 교수님. 예. 필리핀 가사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주는 아니고 일단은 그 출퇴근으로만, 주 5일 출퇴근으로만 가능하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월 100만 원대로 줄어든다면, 혹은 200만 원대라 하더라도 이게 숙식이라든지 이런 거주와 관련해서는 뭐 제반 사항이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서울시가 민간 업체에 이것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민간 업체에서 아무래도 숙소를 알선해주고 그 외국인 노동자가 숙소비는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은 그런 숙소비를 어떤 면에서 숙소비가 포함된 것이니까 자꾸 100만 원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준비가 잘 되었는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시행해 봐야 이게 죽이 될지 밥이 될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일 예.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은 뭐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든지 저출생 위기가 심각한 상태에서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나온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대책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돌봄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잘 드러났고, 예. 이게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한다는 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돌봄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이제 지불 능력이 있는 소수 가정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출생률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예. 저는 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침해하고 고용과 임금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도입이 되면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 저는 이거를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만 원이 넘는 그 내국인 혹은 다른
예, 보통 이제 그 가사와 육아를 함께 돌보는 외국인 노동자 기준으로. 예. 그런데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미 지불하고 계시다는 점은 물론 이분들은 200만 원의 외국인 노동자가 도입이 되면 혜택을 얻으시겠습니다만 이미 지불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경력 단절이 안 되고 계속 일을 함으로써 그 가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미래에 지금의 지출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이제 200만 원은 지불할 수 있지만 300만 원은 못하는 가구한테 편익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정부라면 이런 편익과 외국인 노동자가 도입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잃는 내국인 노동자가 있고 중장년층 아니면 고령층의 여성 노동자겠죠. 그럼 이들이 겪을 고통,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임금이 낮아짐으로써 그 편익과 이 고통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200만 원은 지불할 수 있지만 300만 원은 못 지불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득공제 같은 걸 통해서도 내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면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제 혜택과 같은 부분을 활용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우리 노동자를 먼저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돌봄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이나 교육 이 가사의 영역으로 국한할 일인가라는 의문이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정부나 서울시에서 명명하는 이 가사 노동자라는 단어에도 좀 뭔가 뭐랄까요, 편협한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까? 보통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유급 노동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의 기준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돌봄 노동이 항상 평가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외국인 노동자, 가사 노동자라고 명명을 함으로써 돌봄은 이제 돈을 더 번다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임금을 주는 다른 노동자한테 맡겨버릴 수 있는 일로 평가절하되는 그런 일들이 더 악화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가사 노동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가사 근로자법이 1년 남짓 통과된 지 1년 남짓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노동자성을 훨씬 더 강화해서 가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노동,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끝으로 복지국가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한다라고 앞서 짚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이제 장시간 노동도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노동을 기업에서 추구하다 보면 이제 육아 부담을 더 지고 있는 여성이 경력 단절이 되기 쉽고 또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할 수밖에 없고 또 남성은 돌봄에 참여할 시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의 모든 제도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해서 마련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남성이 돌볼 수 있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핵심이 장시간 노동의 관행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공보육, 그리고 저는 보육 서비스가 중요한 것은 단지 저출생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보통 중산층 이상의 타겟된 공보육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문화자본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점을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대한 휴직 휴가 정책입니다. 우리가 육아 휴직이 있긴 하지만 뭐 비정규직은 쓸 수가 없고 특수고용직 또 자영업자도 쓸 수가 없고 남성도 뭐 여러 가지 관행 때문에 못 쓰고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일들이 벌어져야 우리가 저출생이 없는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 맡길 곳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혜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비행 중이던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 동체 구멍이 뚫려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기종에 대해 미국에 이어서 유럽과 튀르키예가 부랴부랴 운항을 중단하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보잉 737 맥스 이전에도 대형 인명사고에 휘말린 흑역사를 써왔다고 하네요.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5,000m 상공서 비행 도중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나가 동체에 큰 구멍이 뚫리면서 이륙 약 20분 만에 비상 착륙한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아찔한 대형 사고에 알래스카 항공사 측은 즉각 자사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65대를 운항 중지시켰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은 미 항공사가 운영하거나 미국 영토에서 비행하는 171대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운항을 일시 중단시키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At this stage of an investigation, everything's in. We go very broad. Nothing's excluded. 블룸버그 통신은 기체 설계보다는 제조 과정상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튀르키예 항공사 터키 항공도 자사 운영 737 맥스 9 항공기 5대 점검을 위한 운항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항공안전청도 미 연방항공청의 737 맥스 9 기종 검사 명령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잉의 주력 모델 737 맥스는 최근 5년여 동안 2차례 대형 추락 사고를 낸 기종입니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맥스 여객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해 탑승한 189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에티오피아 항공의 맥스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한 157명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두 20개월 동안 운항이 중단됐고 보잉은 2019년 7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분기 손실을 기록해 그해 12월 CEO 데니스 밀렌버그가 경질됐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항공사에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기체를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비행하고 있던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 동체 구멍이 뚫려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 맥스 9 기종을 운용하는 국적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맥스 8 기종은 대한항공 5대, 이스타항공 넉 대, 티웨이 항공과 제주항공의 각각 2대, 진에어 1대 등 모두 14대가 운용 중입니다. 지난 2일 항공기 충돌 사고로 폐쇄된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시활주로의 운영이 오늘 0시부터 재개됐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미 사고 항공기 철거와 노면 복구 작업은 마무리됐고요. 활주로 옆 보수도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하네다 공항은 이번 충돌 사고 직후에 4개 활주로 시설 모두를 폐쇄했다가 시활주로를 제외한 3곳은 당일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강진이 휩쓸고 간 일본에서 지진 발생 124시간 만에 90대 여성이 구조되면서 구조당국은 추가 생존자 발견에 희망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망자 126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700명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이어지는 여진에 큰 눈까지 내려 구조 작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굵은 빗방울이 내리는 가운데 구조에 나선 경찰들이 무너진 집안에서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생존자는 90대 여성으로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 강진 이후 124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지진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보다 50시간 이상을 넘긴 겁니다. 지난 4일에도 골든타임을 넘긴 오후 4시 30분쯤 와지마시에서 80대 여성이 구조된 바 있습니다. 일본 구조당국은 추가 생존자의 희망을 걸며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사상자는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도 200명에 이르고 건물에 깔려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면서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여진과 함께 피해 지역에는 큰 눈까지 내리면서 구조 작업과 피난민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陥落しちゃっててっていうところ多いんで時間がすごいかかる。
って雪が降っちゃうと余計今度道が分かんなくなるんでだんだんそうすると事故になっちゃうかなっていうそういう心配してますよね。 특히 피난소의 경우 코로나와 독감이 퍼지면서 노약자들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토반도 지역 내 18지구가 고립돼 있고 자위대가 헬기를 동원해 주민들을 옮기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강진을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정 비상재해 지정은 1995년 한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20년 7월 규슈 폭우 등에 이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강진 이후 변압기에서 기름이 유출된 시카 원자력발전소 배수구 주변 바다에서 기름막이 확인됐습니다. 원전 운영사 호쿠리쿠 전력은 변압기 기름 유출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배수구 출구 부근 해수면에서 가로 10m, 세로 5m 범위의 유막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기름량은 100ml 정도로 추정되는데 호쿠리쿠 전력은 중화제를 살포하고 오일 펜스를 설치해 기름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NHK는 변압기 자체는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영역 밖에 있는 만큼 방사성 물질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이제 넉 달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가자지구에서 2만 3천 명에 육박하는 희생자가 나온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종 목표 달성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전을 우려해서 미국이 또 나섰지만 긴장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자 남부 칸 유니스의 한 주택이 폭격을 맞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아이들이 줄줄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폐허 속에선 밤새도록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더 남쪽 라파에서는 알 자지라의 와엘 알 다흐두흐 기자가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들 역시 기자로 취재 도중 공격을 받아 숨진 겁니다. 알 다흐두흐 기자는 지난해 10월 25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4명을 잃었습니다. كيف يستقبل المرء فقدان فلذ الكبد وبكره وكل شيء في حياته بعد أن فقدت بعضا من أسرتي زوجتي وابني محمود وشام.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자가 2만 3천 명에 육박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여전합니다. 가자 북부 다라주와 투파 지역에선 무기 생산 기지로 이어진 100m 길이의 터널을 발견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공중에서는 목표로 삼은 건물에 여지없이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שמצאנו בתוכו גם מנהרות הגנה, גם בורות שיגור ששיגרו מכאן למרחב תל אביב ולמרחב עוטף עזה. 이스라엘 북부 국경 일대에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군사 공방이 한층 격렬해졌습니다. 헤즈볼라를 측면 지원하는 이란은 전면전까지 언급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확전을 우려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4번째로 중동에 보냈습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에 이어 요르단과 카타르까지 단숨에 달려간 블링컨 장관은 더는 긴장 고조가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제거와 인질 전원 송환 등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진 전쟁을 멈출 수 없다며 강경한 군사적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지난주 흉기 필습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제3지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상태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어제 의료진이 이제 전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회복 치료에 전념해야 된다. 절대 안정 속에서. 그래서 지금 뭐 일체 면회도 안 되고 가장 면회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한동훈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뭐 병문안 가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정중히 이제 뭐 양해를 좀 구한 상황이고요. 당에서는 뭐 일부 이제 언론 보도에서 뭐 조기 당무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당에서는 아직 뭐 퇴원 여부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당대표가 아직 뭐 지금 부재한 상황이지만 뭐 인재영입위원회 오늘 뭐 진행이 되고요. 공관위도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일상적인 당무에는 이제 어찌됐든 크게 이제 영향은 조금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천 뭐 쇄신 경쟁 이 국면에서 당무뿐만 아니라 뭐 당대표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영향을 불가피하게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뭐 광폭행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위기감과 함께 또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해 오는 과정에 좀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복귀 시점이 근거 없는 추측이다. 그리고 또 아무 근거 없다. 좀 굉장히 강하게 이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표를 누가 했냐면 권혁기 정무실장이 했어요. 원래 이런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헬기 이송 이런 내용들 원래 천준호 비서실장이 직접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본인이 직접 피격을 당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황이 없었고 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그 와중에 본인을 부산에서 서울로 옮긴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나간 브리핑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정무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을 지금 민주당이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아니고 정무실장이 강한 어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에 부산 가는 게 혹시 네. 요 그 전원 논란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비대위원장의 일정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일주일 전부터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이거 의식해서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청년 당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1박 2일로 지내는 게 그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갔다 와서의 의미 부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치료받은 병원과 관련해서 이거 좀 정무적으로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뭐 전혀 뭐 사실은 그렇게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단순히 이제 뭐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 이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대통령과 대선을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유력한 뭐 차기 대권 뭐 많이 남았긴 했지만 계속 여론조사에서 1위 나오고 있는 유력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가 사실상의 뭐 암살 시도를 당한 약간 비상한 상황이었는데 이 비상한 상황에서 약간 비상한 결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뭔가 이 뭐 그 의료 행위들 이런 게 만약에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막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지금 나오는 뭐 병원 이송에 나오는 뭐 특혜 논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참 유치하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 대표 피습 당했을 때 병원 이송 관련해서 신속하게 협조해라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논란들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네, 그 대통령께서 그 이송에 관련해서 특별적으로 다 협조하라고 이렇게 지시도 내렸는데 여권 일부에서 이 뭐 병원 전원 관련해서 뭐 일부 주장들을 계속 막 언급하고 뭐 이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약간 조금 뭐 그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죠. 저희도 뭐 기사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이게 또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참 병원과 인연이 참 복잡해요. 그 지난번 단식 때는 그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을 찾아서 여기가 단식 전문 병원이라 갔다라고 했는데 그때 의사들도 또 그 우리 여의도 분들도 단식 전문 병원이란 게 어딨냐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고 그 전에 여배우와의 스캔들 문제 가지고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사했을 때 이것도 공개하냐 마냐 문제 있었고 또 거기에 또 그 아들 국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성남병원으로
그 전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재명 대표 집에서 10분 거리예요. 병원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특이한 점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헬기를 탔다, 이거 특혜냐 아니냐, 이거는 그냥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응급 헬기를 타기 위해서는 관통상, 절단상, 그리고 2개 이상의 뼈가 부러지거나 심정지 상태에서 탈 수 있는 건데, 과연 그 부분에 맞냐 아니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께 답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오히려 뭐 이전에 다른 논란까지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병원 문제나 아니면은 특혜 논란 시비는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야기한 게 참 적절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유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전서열 8위 뭐 총리급, 부총리급에 해당되는 인사가 사실상 그 암살 시도를 당한 건데, 이 비상한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일반인처럼 똑같은 규정으로 뭐 잣대를 들이대는 걸로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약간 적절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본질적인 그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신당 창당과 관련된 움직임이 조금 속도가 더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기도 했는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그래서 관심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이후에 나온 발언을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저도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이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을 보면 이번 주 후반에는 탈당 선언하겠다, 이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뭐 이낙연 신당 열차는 사실은 뭐 작년 연말에 벌써 이미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목적지가 불분명해서 탑승객이 약간 없었던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뭐 피습 사건으로 약간의 뭔가 지연이 있는 것 같지만, 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뭐 빨리 이제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신당 일정들의 큰 뭐 방향은 이제 뭐 바뀔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계속 뭐 창당을 하고 하는 선언에서 사람들 모으기 작업 이렇게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지금 가장 큰 뭐 어려운 본인의 이제 과제는 현역 의원들, 같이 할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데리고 갈 수 있느냐, 뭐 요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해서 같이 갈 현역 의원들이 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파장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낙연 대표의 목적지는 그 빅텐트죠. 이준석 대표나 제3지대와 함께 다 함께 합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좀 이낙연 그 가장 최장기간 총리 지내신 분 아닙니까? 당대표 지냈고, 그런 분은 좀 정치적 비전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좀 이런 나라 만들겠다, 이번 선거는 이렇게 규정한다, 우리 이러한 시대 정신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은 안 보여요. 그래서 표현도 그 용서를 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당을 떠나는 그 입장에 대한 용서인지, 아니면은 진짜 김대중 노무현의 그 민주당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자기 참회인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의 심경이나 누가 같이 간다, 이것보다는 좀 큰 비전 제시하고, 나 이것 때문에 나가는데 같이 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계 의원들이죠. 비명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의원들이 이번 주에 동반 탈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함께하는 걸까?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낙연 신당과는 별도의 신당을 만들겠다, 약간 이런 보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승환 행정관이 말한 것처럼 뭐 지금 나오는 뭐 야권발 이 신당 같은 경우에는 다 빅텐트로 약간 다 수렴되는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빅4라고 하는 이준석, 이낙연, 금태섭, 양양자 이 대표들이 뭐 양양자 대표 출판 기념회 만나거든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분기점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4만 명 모집했다고 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뭐 2월 중순, 뭐 초중순 정도 되면은 신당에 뭔가 조금 이제 가시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총선 앞두고 신당이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근데 지금 다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총선은 세력과 세력의 결집이거든요. 지난 총선만 보더라도 범야권과 범여권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어디든 가지 못한 분들이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이준석 신당을 한 지금까지 공식적 모습이 2번 있었는데 하나가 서유역 신년 할애식이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인재 영입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민생당이 떠올랐어요. 실제로 또 민생당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민생당이 어떤 정당이냐면 현존하고 있는 정당이 있긴 하지만은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그 민주평화당하고 새로운 보수당 갈라지는 그 합종 연행 속에서 아무도 가지 못한 분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신당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로 공천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모여든다면은 이게 신당은 가치가 가장 최우선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에게 이렇게 없어진 기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좀 굉장히 국민 호소력은 약하죠. 예. 이낙연 전 대표 추진하는 신당과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이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것도 관심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신당이 합당하거나 약간 이런 그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 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신당에서 후보를 내면 이낙연 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약간 이런 연합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같이 가지 않더라도 선거 연대는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선거 연대는 가능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미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뭐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 아예 물리적으로 화합적으로 결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수정당 뭐 당 대표를 지낸 분과 결합을 한다면은 어쨌든 이낙연 대표도 뭐 대통령 꿈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때는 약간 상당히 애매한데 이번 총선 국면에서 어쨌든 뭐 약간 살아남는 자기의 티켓 파워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당선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이준석 신당과 뭐 선거 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게 될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는 사람들 누구와도 이제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낙연 전 대표도 함께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한 지 나흘 만에 4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당원이. 예, 앞서서 대구에 가서도 당원 모집에 나섰는데 그때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지 보고 오시죠. 사실 대구에서 정치한다는 것은 선택지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구의 정치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데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자, 대구에 가서 당원 모집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나흘 만에 4만 명 돌파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존재감이 좀 빠르게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뭐 흥행 이슈 이런 부분은 뭐 중앙 정치에서 늘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대구에서 저렇게 새몰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날 저 장면에서 이렇게 이준석 위원장이 걸어가다가 한 시민과 잠깐 대화를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거였냐면 한 여성 시민이 붙잡고 보수가 힘을 합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금 대통령이 잘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뭐 대구에서 새정치 얘기하더라도 이준석 신당은 그냥 반윤 신당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그 짧은 포인트 동안에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천하인이 뭐 대구에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천하인 지금 뭐 한참 컨벤션 효과로 끌어올리는 것 그런 효과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결과는 지난 전당대회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 천하용인이 전부 다 나가서 이제 뭐 청년 최고 그리고 당대표 나갔잖아요. 근데 결국은 가장 낮은 수치로 한 명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재현될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에 반윤연대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윤연대 해야죠.
반윤연대로 어쨌든 지금 보수의 약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약간 반감,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보수 TK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데가 대구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홍준표 시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인 이 대구에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뭐 약간 보수당 후보는 뭐 이렇게 이제 뭐 약간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서울 수도권에서는 어렵고 이 천하인 같은 경우에도 다 뭐 순천 떠나서 뭐 대구 출마도 이야기 나오는 게 뭐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구에서 오히려 대구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창당의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국민의힘으로 와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기도 했죠. 결국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조금 전에 입당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현장 영상 준비가 됐습니까? 예, 직접 보고 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러지 마라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반대 뭐 여러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걱정이나 두려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설레임, 그 신학기에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설레임, 그러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또 칭찬도 받고 또 상도 받고 이런 또 나름의 그 원대한 꿈과 그 비전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 넥타이가 좀 붉은색 기운 아닙니까? 제 사실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붉은색들이 많습니다. 멋있는 것들이. 근데 그동안 제가 네, 조금 전에 있었던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식 현장 화면 함께 보셨습니다. 이상민 의원,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됐다. 예, 이러면서 이제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상민 의원의 그 우리 당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서 함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건 동그라미, 입당을 하는 건 세모, 공천을 주는 건 X.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제 탈당하고 어떤 본인의 행보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저도 놀랐던 게 이상민 의원이 그 시당을 탈당했을 때 시구의원 전체가 탈당을 하고 그리고 그때 탈당을 낸 지역 당원들이 3,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이거는 이상민이라는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고 그 지역의 민심 전체가 움직였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의 가치도 좀 충분히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하지만 이게 준비된 것처럼 이 자리에 내어주고 뭐 공천 내어드린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당의 절차와 좀 경쟁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하고요. 예. 제2의 제3의 이상민 의원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민 의원 선택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게 가장 큰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재 영입 1호가 민주당 탈당한 뭐 다선 국회의원인 게 그동안 본인이 이야기했던 뭐 참신함 뭐 약간 이런 것들과는 약간 좀 거리가 조금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상민 영입 카드가 과연 뭐 유리한 카드였나, 그러니까 실효적이 있는 카드냐.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신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제3정당으로 가서 거기 현재 그 대전 유성을 지역을 3자 구도로 만드는 게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전 유성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의원의 개인 파워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계속 5번이나 당선되고 야권 성향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고 해도 예. 당선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자 구도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텐데 예. 왜 이상민 의원을 영입했는지 약간 좀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또 이런 움직임이 있을지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겠군요. 탈당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사안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 이거 언제 다시 표결에 붙이냐 이것도 관심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그 업무를 맡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 이거를 뭐 이제 쟁의 심판 넘긴다라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근데 지금 그 도이치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그 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단독 처리해서 패스트트랙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를 또 언제 처리될지 모르는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이것 자체가 이거는 총선용으로 이용하겠다는 거. 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온 제2부속실 설치도 원래 이게 민주당에서 국감 때나 운영위 상임위 때 맨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영부인 활동하실 거면은 그냥 제2부속실 설치해라. 이런 부분 좀 합의해 주시고 예산 반영해 주시면 뭐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는 게 선거 전략이다. 선거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제2부속실 설치는 민주당에서도 하라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근데 뭐 제2부속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여론을 무마시키기에는 너무 약간 늦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설치돼야 할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뭐 김건희 특검법으로 약간 대표되는 김건희 리스크 보수 언론이 더 걱정하고 있는데 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뭔가 언론 인터뷰든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 사과 표명하는 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일한 약간 뭐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경우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많이 그 남발했어요. 그래서 이 거부권 이 행사한 거에 대한 그 권한쟁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우 전 청와대 정책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었는데도 칼바람에 몸을 자꾸만 움츠리게 되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3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5도나 낮았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5도 선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0도 선에 머무는 등 종일 추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가장 추웠던 곳은 대관령으로 영하 18.7도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의 지역도 서울이 영하 10.3도, 대전 영하 8.9도 등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추위 속에 최근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0도, 춘천 1도, 대전은 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 많게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내일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월요일 뉴스라이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